안녕하세요. 2024년 국가직 국업대비 행정학 모의고사 제2회분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설명드립니다. 1번입니다. 행정학의 접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또 학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기술성하고 과학성, 특수성과 보편성, 가치 판단의 불가피성과 가치 중립성, 이것들은 서로 대비되는 것이죠. 서로 나눌 때 비슷한 것끼리의 조합입니다. 1번에 봅니다. 기술성. 여기서 나오는 기술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과학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간의 어떤 규칙성, 이걸 발견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학성은 행태주의에 의해서 고무된 그런 측면이 있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술성, 그리고 하이픈하고 보편성 되는데 아니죠. 기술성은 특수성과 연결이 됩니다. 보편성을 특수성으로 고쳐야 되고요. 가치 중립성이 아니고 가치 판단, 불가피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뭔가를 기술성이라고 하는 처방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또 치료를 하는 행위니까요. 1번 지문은 틀렸고 2번 지문입니다. 과학성. 과학성은 그 다음에 특수성이 아니고 보편성이라고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가치 중립성은 맞습니다. 어쨌든 2번 지문은 틀렸고요. 3번입니다. 기술성, 그리고 하이픈 특수성 맞죠? 그리고 가치 판단의 불가피성 맞습니다. 3번 지문이 옳습니다. 4번 지문을 보면 과학성, 보편성 여기까지는 맞는데 가치 판단 불가피성이 아닌 가치 판단 중립성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기술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과학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하고 결과 사이의 어떤 규칙성, 이것을 발견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 과학성을 중시하는 것은 행태주의에 의해서 좀 고무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입니다.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보겠습니다. 헌법이 있고 국가재정법이 있거든요. 헌법하고 국가재정법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1번 질문 봅니다. 헌법상 행정부는 해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아니죠. 헌법상은 90일 전까지가 됩니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정부는 해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되고요. 국회는 며칠 전까지 의결합니까?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은 일반 회계만을 아니죠. 일반 회계 플러스 특별 회계. 2번 지문도 틀렸고요. 3번에 보면 3번 지문은 우리가 유의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지문이 되겠는데요. 국회가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면 준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가 아니고 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준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나와 있는 30일 전까지가 아니다라는 데 유의를 해야 합니다. 3번 지문은 틀렸고요. 그럼 4번입니다.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하니까 준예산 이렇게 부르거든요. 집행하되 집행 범위는 헌법 법률 기관의 유지비 그 다음에 법률상 지출 의무가 있는 경비
이런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승인받은 계속비. 그래서 4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간단히 정리하면요. 헌법하고 국가재정법은 다르다. 국가재정법에는 120일 전까지이지만 헌법에는 90일 전까지로 되어 있다. 유의하셔야 되고요.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은 일반 회계만이 아니고 일반 회계 플러스 특별회계가 포함된다. 그럼 세 번째로 준예산은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이 어길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이렇게 되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4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네, 3번은 주인 대리인 이론입니다. 양자 관계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 자, 1번부터 보면 인간의 인지적 한계로 인한 합리성 제약입니다. 인지적 한계도 작용하고요. 또 정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한 합리성 제약 맞습니다. 2번에 보면 정보 비대칭성입니다. 정보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주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으면 흔히 대리인이 우월적인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제약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리인은 정보를 주인에 비해서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우월한 기회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생기게 되겠죠. 그게 바로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이고요. 대리인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 하면 역선택이라는 것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역선택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적격자가 아닌 부적격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그런 게 역선택이 되겠고요.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체결된 후에 그러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경우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가 하면 대리인이 받는 성과급이 거래 비용보다 작을 때, 다시요, 성과급이 거래 비용보다 작을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려고 하는 방안으로서는 대리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고요. 3번은. 4번 지문 보시면 다수의 대리인이 존재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맞지 않고요. 다수를 소수의 대리인 이렇게 돼야 되고 다수의 대리인이 존재한다면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 정보를 많이 가지는 것은 대리인이다. 그러면 2번 지문에 보면 정보 비대칭성도 효율성을 제약하고요. 1번 지문에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한계도 있고요. 또 가지고 있는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한 합리성 제약도 효율성을 제약하게 되고요. 3번 지문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기회주의적 행동. 그 정보 비대칭성에서 대리인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리인은 이걸 이용해서 어떤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유혹이 생기게 되겠죠.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역선택이 생길 수 있고 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역선택은 계약 체결 전, 도덕적 해이는 계약 체결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음 4번에 보면 다수의 대리인이 존재한다면 효율성을 제약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소수의 대리인이 존재한다면 효율성 제약하지만 다수의 대리인이 존재하면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요. 효율성 제약하는 요인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지방자치에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집권하고 분권입니다. 상이한 입장, 1번부터 보면 딜런의 규칙입니다. 이 딜런의 규칙은 지방정부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주정부의 창조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주정부가 부여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권하고 집권 중에 어디입니까? 집권의 원칙에 서는 것이죠. 이번에 보면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보충성의 원칙은 하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무가 있다면 그것은 상위 정부가 관여하지 마라. 이거는 분권적인 입장이죠. 3번에 보면 홈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정부의 권한이 아니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부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지방정부가 권한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분권의 입장이죠. 4번의 티브가설입니다. 티브가설은 발에 의한 투표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찾아가는 거예요.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는, 따라서 분권을 지향하는 발에 의한 투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 3번, 4번 지문은 분권의 입장이고 1번 딜런의 규칙은 집권의 입장이니까 4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는 별표 하나 하시고요. 총 지출 규모하고 통합재정을 비교하는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봅니다. 총 지출 규모는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 맞습니다. 총 지출 규모는요, 우리가 총계와 순계 개념이 있다면 총 지출 규모는 총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지출 규모가 되고요. 그럼 이번에 보면 총 지출 규모는 총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총계 개념이다. 3번에 보면 총 지출 규모는 통합재정보다 항상 크다. 그렇죠? 통합재정은 순계 개념이고요. 총 지출 규모는 총계 개념. 따라서 총계 개념이 당연히 순계 개념보다 크게 됩니다. 순계에서는 중간 비용은 제외하니까 규모가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질문도 맞고요. 4번에 보면 통합재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통합재정은 순계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상지출 플러스 자본지출 플러스 융자지출 이렇게 구성되지 않고요. 경상지출 플러스 자본지출에다가 플러스 순융자가 됩니다. 융자지출을 순융자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순융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융자지출 마이너스 융자 횟수. 횟수되는 부분은 제외하는 거죠. 융자지출은 융자지출을 어떻게 고치는가 하면 순융자로 고쳐야 된다. 순융자라고 하는 것은 융자지출 마이너스 융자 횟수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재정자립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부터 보면 국세의 지방세 이전, 재정자립도를 높인다. 그렇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는 구하는 공식이 일반 회계예산분의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이걸 가리켜 우리가 자수재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일반 회계예산은 뭐냐? 그에 포함되는 것이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또 지방교부세, 그리고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 이렇게 되는 것이 일반 회계예산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지문을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정액이 되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갑니까? 아니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 회계예산에 들어가는 게 지방교부세입니다. 그러니까 분모에 포함되는 게 지방교부세죠. 그럼 그게 커지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재정자립도는 일반 회계만을 고려한다. 맞습니다. 일반 회계만을 고려하고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특별 회계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기금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재정력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3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고요. 4번의 재정자립도는 자수재원 이야기했잖아요. 지방세,
세배 수입. 여기 자주재원이거든요. 4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부분이 들어있는 것은 2번이 되는데 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세입 측면만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세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실질적인 어떤 재정 현황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부터 보면 5급 이하 공무원의 그 승진 후보자 명부 70% 30%가 아니고요. 80% 2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질문은 틀렸고요. 다음 2번에 보면 근무 성적 평가 점수 반영 95%까지 맞고요. 3번에 보면 일반 공무원이 승진하려고 하면 7급에서 6급은 1년 이상, 6급에서 5급은 2년, 5급에서 4급은 3년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최근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승진, 소요, 최저연수라 그래요. 승진, 소요, 최저연수라 해가지고 공무원 임용령에 제31조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6일, 얼마 되지 않았죠. 2023년 12월 26일에 개정돼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규정을 알고 있는 수험생들은 그걸 바꿔야 되죠. 개정되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7급하고 8급하고 9급은 1년 이상 재직했으면 승진이 가능하고요. 6급은 2년 이상, 그리고 4급하고 5급은 3년 이상 재직했을 때 승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번의 지문의 내용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의 경력평정점의 반영 비율은 5%까지 감소되고요. 따라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근무성적 평정 80, 경력평정 20%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니까 개정된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되겠습니다. 8번은 아주 평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위분류제 구성 요소에 대한 부분인데 틀린 부분이 들어있는 것. 1번부터 보면요. 직위, 일을 기준으로 한 거다 맞고요. 2번에 직급입니다. 직급은 책임도, 직무의 종류와 책임도, 곤란도가 유사한 그런 직위의 군을 말하고요. 그래서 임용, 자격, 시험,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취급 맞습니다. 3번에 보면 직렬은 직무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 책임도가 상이한 군을 의미한다. 맞고요. 4번의 등급에 보면 직무의 종류와 성질은 다르지만 곤란도하고 책임도는 유사하다. 따라서 서로 다른 되어 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직위를 말한다.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 추가할 거는 직무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무 등급하고 등급은 달라요. 직무 등급은 뭐냐 하면은 직무의 곤란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합니다. 다시요. 직무의 곤란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그럼 여기 등급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직무의 종류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래서 직무의 종류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냥 직무의 곤란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 이렇게 나오면 이건 직무 등급이고요. 등급은 직무의 종류와 성질은 다르지만 이렇게 종류에 대한 언급이 있잖아요. 그죠? 있다, 없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등급하고 직무 등급은 다르다. 그래서 8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도
평이한 문제입니다. 예산이 불성립할 때의 예산 종류, 틀린 부분입니다. 자, 1번 보면 잠정 예산은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잠정 예산은 거기 보시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했을 경우에 몇 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맞습니다. 3번이 가예산입니다. 가예산은 예산 공백 중 1개월 이내의 예산 집행, 그래서 국회 의결을 요하죠. 맞고요. 틀린 부분은 4번이 되는데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30일 전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이 성립할 때까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맞아요. 단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했는데 국회 의결이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 의결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예산은 우리나라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사용한 적이 없고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사용한 적이 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매틀랜드의 정책 집행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은 매수나 담합. 그래서 이 매틀랜드가 이 모형을 개발한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틀랜드는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데 목적을 둔 게 아니고요. 정책 집행의 접근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향적 접근 방법이 있고 상향적 접근 방법이 있는데 그럼 이 접근 방법들이 각각 어떠한 조건 하에서 효율적으로 작용하는가 이걸 알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형태를 구분을 하고 이 네 가지 유형이 각각 어떠한 하향적이냐 상향적이냐 이걸 구분하는데 주된 목적을 뒀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표를 가지고 또 설명을 제가 드릴 건데 일단 1번 지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갈등은 매수나 담합 같은 방식으로 해결, 이것을 정치적 집행이라고 해요. 정치적 집행이니까 아무래도 매수나 담합 이런 게 혹은 날치기, 보상 이런 방법이에요. 이런 정치적 집행은 하향적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수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압적 또는 보상적 맞습니다. 정치적 집행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요. 3번에 보면 정책 집행 과정은 대립적 이해를 가진 외부 행위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로 협상과 타협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상이나 타협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정치적 집행이 됩니다. 따라서 1번, 2번, 3번은 모두 정치적 집행에 해당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보면 집행 과정은 목표의 해석 과정이다. 이것을 상징적 집행이라고 하거든요. 상징적 집행에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집행 과정에서 목표를 해석을 하고요. 이런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상징적 집행은 상향적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따라서 일단 10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호성이 낮고 갈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 집행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1번, 2번, 3번은 정치적 집행이고요. 4번만 상징적 집행이니까 10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베틀랜드가 이 모형을 개발한 취지는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향적 접근하고 상향적 접근이 어떠한 조건에서 적용되는가 이걸 알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표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관리적 집행을 보시면 관리적 집행은 SOP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SOP라는 게 표준 운영 절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하향적 접근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오른쪽에 정치적 집행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매수나 담합이나 보상이나 강압이나 이런 방식은 하향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실험적 집행입니다. 이것은 학습하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학습 과정으로서 상향적 접근이고요. 다음 상징적 집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목표를 해석을 하고 그렇게 재해석을 하고 그러죠. 이건 상향적 접근. 그래서 위에 두 가지는 하향적 접근, 밑에 두 가지는 상향적 접근.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1번은 정부 실패 원인입니다. 1번부터 보면 사적 목표 달성 설정. 사적 목표가 설정된다. 이게 내부성이라 그래요. 우리가 일반 시장에 보면 기업들은 그 이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부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 내부 자체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민영화를 시켜야죠. 그죠? 따라서 1번 질문에서 민영화가 방안이 되는 것이지 보조삭감은 해당이 안 됩니다. 따라서 1번 질문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X 비효율성입니다. 경쟁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도 줄이고 권한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 파생적 외부 효과입니다.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긴 부작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정책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책에 대한 문제니까 그 민영화 보조삭감 규제 완화 중에서 정책에 관련되는 것은 민영화는 빼고 제외하고 두 가지 보조삭감 규제 완화 맞는 질문에 참고로 이야기하면 정책에 해당되는 이런 파생적 외부 효과 대표적인 예로 한 두 가지 될 수 있는데요.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전에 그 전세 연장입니다. 1년을 기한으로 했던 것을 2년으로 연장을 했죠. 정부로서는 2년으로 연장을 하면 세입자들이 훨씬 더 편하게 지내겠구나. 그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주인들이 2년이 되어야 뭐 전세값을 더 올릴 수 있으니까 처음에 많이 올렸던 것이죠. 그 결과 적지 않은 수의 세입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신용카드 발급이었습니다. 신용카드가 그 당시라는 김대중 정부였었는데요.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좀 많이 발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당장 돈이 없더라도 신용카드가 있으면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물론 정부는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그 결과는 많은 신용불량자가 양산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 400만 명 이상이었죠.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정책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점이니까 3번 지문에 파생적 외부 효과는 민영화는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권력의 편제입니다. 권력의 편제는 권력을 그렇게 휘두른다 그러면 민영화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규제 완화. 이것은 그 권력을 가지고 규제를 설정을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도 해결 방안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4번의 경우는 민영화 규제 완화 맞습니다. 따라서 해결 방안이 잘못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표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맨 위에 사적 목표 설정입니다. 내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게 바로 공직 내부 자체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민영화를 시켜야 된다. 다음에 두 번째 X 비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조직도 줄이고 권한도 줄여야 된다. 세 가지 다 해당이 되고 파생적 외부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신용카드하고 전세.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정책 자체의 문제니까 민영화는 아니고 해당이 안 되고 두 가지가 해당이 되고 권력의 편제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그러면 민영화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뭐 규제를 통해서 마음대로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규제를 완화시키든지 이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정부 실패였고요. 이 표는 시장 실패였습니다. 우리가 제1회 모의고사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보시면 공공재 존재 설명 다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렵다. 왜? 가격이 형성이 안 되니까. 따라서 공공재는 정부가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공적 공급이 해결 방안이 되겠고요. 외부 효과 발생입니다. 외부 효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가 있었는데 외부 경제의 경우는 공적 유도, 외부 불경제의 경우는 정부 규제. 그래서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 독점이니까 그 공급을 정부가 또 해야 되고요. 또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되고요. 경쟁이 불안전하다면 정부가 규제에 나서야 되고요. 다음 정부의 비대칭성은 시장에서 공급을 하되 어떨 때는 기업에 대해서 소비자 주권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유도도 하기도 하고 또 규제를 통해서 기업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못하게 그렇게 규제를 가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시장 실패의 해결 지난 1회 시험 때 제가 모의고사 때 설명드린 내용하고 또 이 표하고 같이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은 징계위원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징계위원이 7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해가지고 그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되면은 징계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 과반수 찬성될 때까지 가장 불리한 것에다가 가장 유리한 것을 더해가면서 가장 그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 경우에 위원 A부터 위원 G까지 파면이 2사람, 2명, 해임이 2명, 그 다음에 강등이 1명, 정직 1명, 감봉 1명 이렇게 됩니다. 근데 7명이니까 과반수라 그러면 4명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파면에 보면 2명이니까 그거는 내려와야 되겠죠. 4명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해임까지 오니까 2사람, 4명이 되죠. 따라서 이 해임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면하고 해임 중에서 유리하게 제가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파면보다는 가벼운 게 해임이니까 해임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1번 해임이 되겠습니다. 13번은 그 공직자윤리법 재산 공개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공개 의무가 있고 등록 의무가 있는데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등록 의무자를 보면요. 4급 이상이 해당이 되고 그리고 대령 이상, 그 다음에 경찰의 총경 이상, 그리고 소방정 이상, 그리고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 의무자를 보면요. 1급 이상, 그리고 군대 3스타, 중장 이상, 그리고 치안감 이상, 소방정감 이상. 소방정감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에 보면 소방총감이 있거든요. 그 밑에 있는 소방정감입니다. 이런 등록하고 공개 의무자가 구분이 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1번에
중장 이상의 장교 맞습니다. 재산 공개입니다. 장감 이상 맞습니다. 그리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맞습니다. 4번에 소방감 이상이 아니고요. 소방정감 이상,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따라서 틀린 답은 틀린 부분은 4번이 되고 13번의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은 신제도주의 중에서 사회학적 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세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신제도주의에는 역사적, 그다음에 사회학적, 그리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가장 제도의 개념을 넓게 봅니다. 그 이유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효용의 극대화라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요.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안을 모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조직 배타성의 특징은 조직 구성원들이 정당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 이게 틀린 이야기죠.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보다는 정당성, 사회적 정당성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2번에 보면 제도적 동형화, 동형화라고 하는 게 닮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특정 조직이 환경에 있는 다른 조직을 닮는 것을 이야기한다. 맞고요. 3번의 제도적 동형화에는 세 가지가 있다. 강압, 모방, 규범이 있다. 맞고요. 4번의 제도적으로 조직이 동형화될 경우, 닮아갈 경우에 조직이 결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죠. 동형화될수록 사람들 마음이 같아지니까 그런 면에서 결함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인데요. 이 신제도주의에서 중요한 내용을 제가 다른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역사적 제도주의는 종단면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14번에 있는 이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행단면을 강조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역사적 제도주의는 종단면을 강조한다는 것은 시간에 따라 측정한다는 것이고요.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행단면을 강조한다는 것은 한 시점에서, 시간은 한 시점이에요. 한 시점에서 여러 대상을 관찰한다는 뜻으로 행단면을 강조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게, 이 사회학적 제도주의와 관련되는 것이 제도의 디커플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D-E-C-O-U-P-L-I-N-G D-E-C-O-U-P-L-I-N-G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도의 디커플링이 이렇게 나오면 지문에 그것은 사회학적 제도주의와 관련되는 것이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그 조직 구조를 채택을 할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형화라고 하는 압력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닮아가는. 그런데 그렇게 압력을 받아서 구조가 제도화가 만약에 된다면 그 제도화된 구조가 개별 조직의 어떤 특이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겠죠. 그걸 가리켜서 제도의 디커플링. 앞측에서 이야기하면 제도 도입하고 실질적인 운영상의 괴리를 가리켜 제도의 디커플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 중에 제도의 디커플링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건 사회학적 제도주의와 관련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제도주의는 종단면,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행단면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15번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BTO와 BTL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BTO를 먼저 제가 간단히 살펴보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BTO라고 하는 것은 B는 build, 건설하다, T는 transfer. transfer는 소유권 이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operate, 운영하는 것. 그래서 BTO라고 합니다. 플러스 말씀드리면
민간 사업자가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을 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정부에다가 기부 체납 형식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정부는 사업 시행자한테 운영권을 인정해주는 이런 방식이 BTO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BTL은 뭐냐면 BTL의 경우는 Build Transfer까지는 같고요. L은 리스입니다. 임대 LEASE 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습니다. 그럼 완공 시점에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임대료를 받아서 그 사업시행자는 임대료를 받아서 시설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 바로 BTL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가 보면 실시 운영의 주체가 됩니다. BTO는 아까 제가 그랬죠. 사업 시행자에게 운영권을 인정한다 했죠. 그러니까 민간 맞습니다. BTL은 실제 운영을 정부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임대를 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맞고요. 나에 보면 운영시 소유권을 봅니다. BTO는 정부 맞고요. BTL도 정부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민간은 완공 시점에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다 그랬죠. 따라서 이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나 지문은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에 보면 투자비 횟수 방법입니다. BTO는 사용료 맞고요. BTL은 아까 임대료를 받아서 시설 투자비를 회수한다 말씀드렸죠. 맞고요. 나의 소유권 이전 시기입니다. 둘 다 준공 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나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은 티브 모형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부터 보면 충분히 많은 수 존재 맞습니다. 완전한 이동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많은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맞고요. 이번에 보면 공급되는 서비스가 지방정부 간의 파급 효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 TV의 모형에 의하면 그것은 그 특정 지방정부에 한해서 효과가 발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만약에 지방정부 간의 파급 효과가 있다면 굳이 어떤 특정 지방정부를 찾아갈 발해에 의한 투표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 지문은 틀렸고요. 3번에 보면 고정적 생산 요소가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방정부에는 한 가지 고정적인 생산 요소가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최적 규모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최적 규모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지방정부가 자신의 최적 규모보다 작은 그러한 지방정부라고 한다면 그때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인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주민으로 유인을 해야 어떤 평균 비용을 감소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고정적 생산 요소가 존재하고 각 지방정부는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규모를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에 보면 주민들은 세입과 지출 패턴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를 해서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리면 이 TIV 모형에서는 배타적 구역 설정이라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타적 구역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지방정부가 있는데요. 그게 가난한 사람들만 많이 투입이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공공재 공급 비용이 늘어나게 되겠죠.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평균적인 효용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꺼리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어떤 지방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24평 이상 거주에 거주할 수 있는 주민들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배타적 구역 설정이 된다. 이것도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들 수 있는 거는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규모가 큰 그런 소수의 지방정부만이 존재한다면 경쟁체제가 확립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불성립한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은 거시조직 이론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구조적 상황 이론, 결정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결정론하고 임의론 구분할 때 구조적 상황 이론은 결정론에 속하는 겁니다. 조직은 상황 조건에 따라 수동적으로 적응되어야 한다. 네,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이번에 보면 전략적 선택 이론. 이것도 임의론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관리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쭉 2번 질문의 내용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론 맞습니다. 3번의 공동체 생태학 이론입니다. 이것도 임의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의 어떤 능동적인 그런 작용을 중시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에 보면 자원 의존 이론입니다. 4번 질문 읽어보면 관리자의 자원 확보 능력보다는 주어진 환경 적응 강조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원 의존 이론도 임의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리자가 환경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주체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4번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17번의 답은 4번입니다. 18번은 별표 2개 하시고요. 꼭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평적 정문화가 있고 수직적 정문화가 있거든요. 우선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수평적 정문화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나눈 정도를 말하고요. 업무를 구분하는 정도. 근데 수직적 정문화는 뭐냐 하면 계층을 세분화하는 정도.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평적 정문화가 높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한 가지 업무만 맡아서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수평적 정문화가 높다는 것은 많이 나눈다는 것이죠. 많이 나누게 되면 업무 범위가 좁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한 가지 업무만 하게 된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가전회사를 보면 LG나 삼성이나 가전회사에서 예를 들어 TV 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한 가지 일만 하는 경우 수평적 전문화가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 수평적 전문화와 반대되는 개념이 직무 확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무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평적 전문화가 낮아지게 되겠죠. 하는 일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수평적 전문화는 업무를 나눈 정도다. 이것은 직무 확대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수직적 전문화인데요. 이것은 계층을 세분화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수직적 전문화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각 계층의 업무가 좁아지게 되겠죠. 수직 계층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권한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뭐가 대비되는가 하면 직무 충실하고 대비되는 직무 충실은 권한이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직적 전문화는 권한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 직무 충실하고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가지 직무가 있는데 비숙련 직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선 관리 직무가 있고 전문가 직무가 있고 고위 관리 직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먼저 설명을 드리면 비숙련 직무는 업무가 아주 좁습니다. 업무 범위가 좁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수평적 전문화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권한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예. 따라서 권한이 줄어드니까 수직적 전문화가 높아지게 된다. 이해되시죠? 예. 따라서 비숙련 직무는 업무가 단순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일선 관리 직무인데요. 이것은 업무를 나누는 정도가 낮아요. 또 계층수가 많게 되겠죠. 따라서 비교적 넓은 범위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가 전문가 직무가 되는데요. 이것은
좁은 업무 범위가 되죠. 왜냐하면 수평적 전문화가 높으니까요. 수평적 전문화가 높으니까 좁은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수직적인 전문화는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가 고위관리 직무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고위관리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도 낮고 수직적 전문화도 낮다. 그래서 넓은 범위 업무에 대해서 넓은 범위 업무라는 뭐예요? 넓은 범위 업무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한다. 따라서 고위관리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 낮고 수직적 전문화도 낮다. 이 경우가 고위관리 직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보면 전문가적 직무는 두 가지 다 높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아니죠. 두 가지 다 높은 경우는 비숙련 직무가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이번에 직무 확장은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진다. 아까 그랬죠? 맞습니다. 대비된다 그랬죠? 세 번째가 고위관리 직무는 두 가지 다 낮다 그랬죠. 수평적 전문화도 낮고 수직적 전문화도 낮다. 다음에 4번의 직무 풍요화 혹은 직무 충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수직적 전문화 수준이 낮아진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고 여러분들 잘 수평적 전문화하고 수직적 전문화 그 다음에 직무 확장하고 직무 풍요화 내지는 직무 충실 연관을 잘 이해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0권의 앨리슨 모형인데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타입 1, 타입 2, 타입 3가 있다. 합리 모형 그죠? 또 조직 모형, 정치 모형, 타입 1, 2, 3가 있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시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모델 3 정치 모형에서는 참여자들 개개인이다. 맞습니다. 이번에 보면 결정 주체는 정치 모형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다원화된 참여자 개개인 맞습니다. 3번에 보면 참여자들은 정책 결정의 일관성이 매우 강하다 아닙니다. 매우 약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의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해결책이라기보다 타협과 갈등과 타협에 의한 정치적 개입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은 내적 타당도 위험 요인입니다. 가나다라를 먼저 가나다라 A, B, C, D 있는데 그 A, B, C, D 부분을 먼저 보시죠. A. 순전히 시간의 경과 때문에 발생하는 대상 집단의 특성 변화. 이걸 가리켜 성숙 효과라고 합니다. B에 보면 실시 전후에 유사한 검사를 반복하면 친숙도가 높아진다. 이것을 가리켜 실험 효과라고 하죠. 실험 효과입니다. 테스트를 반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숙도가 상승하게 된다고 내용입니다. C에 보면 특정 프로그램 처리가 집행될 즈음에 다른 외부적인 사건, 이걸 역사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버스 전용 노선 운영의 효과,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구간에 지하도 건설이 되었다면 아무래도 지하도 건설이 그 버스 전용 노선 운영의 효과에 영향을 미쳤겠죠. 그죠? 그런 걸 역사 효과라고 합니다. 자, D에 보면 극단적인 점수에서 덜 극단적인 상태로 간다. 그래서 이것은 해기 효과라고 합니다. 인공 해기 효과라고도 하고 그냥 해기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면 가는 B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D, 나는 A, 라는 C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제2의 문제는 1회 문제와 비교해서 난이도가 좀 낮은, 좀 더 쉽게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었다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좋은 성적 거두셨기를 기대하고요.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